돈 아깝게 무슨 산후조리원이야? 내가 해줄게. 내가 직접 해준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날, 짐을 내려놓자마자 소파에 앉으시더니 리모컨을 드셨어요. 밥은 언제 되냐? 저는 방금 아이를 낳은 산모였습니다. 젖 냄새 난다. 이리 내. 제품에서 아이를 빼앗아 가셨어요. 제 친정엄마가 걱정이 돼서 달려오던 날엔 현관 앞에서 손가락을 드셨습니다. 남의 집 일에 왜 끼어들어? 내가 잘 보고 있으니 걱정 말고 가요. 엄마가 돌아서면서 어깨를 떨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산후조리가 맞나? 우리 며느리요. 산후 우울증이 좀 있어서요. 저는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어머니 간식을 날랐습니다. 아이를 낳은 제가, 산후조리를 받아야 할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아이를 낳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머니가 그 환한 얼굴로 저에게 말씀하시던 그날로.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마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이 깃드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퇴원하던 날이었어요. 종혁 씨가 제 짐을 들고 앞서 걷는데 뒤에서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어머니가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우리 집 현관을 밀어 열고 계셨어요. 노크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들어오는 사람처럼, 자기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저는 그때 아이를 낳은 지 사흘째였어요. 제왕절개였거든요. 배에 칼을 댄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어머니의 캐리어가 우리 집 마루 위로 올라오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캐리어를 내려놓으신 건 소파 옆이었어요. 짐을 풀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쿵 내려놓고 바로 소파에 앉으시더니 리모컨을 드셨습니다. 채널을 돌리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오래 기다리던 자리에 드디어 앉은 사람처럼. 저는 아직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습니다. 서 있는 것만으로도 배 아래쪽이 당기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채널을 고르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밥은 언제 되냐?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밥은 언제 되냐고. 지금 막 병원에서 퇴원한 며느리한테, 배를 가른 지 사흘 된 산모한테. 종혁 씨는 제 짐을 안방에 내려놓으러 갔다가 부엌을 지나치면서 말했어요. 선이야, 어머니 오셨는데 밥 좀 차려야지. 그날 밥을 차린 건 저였습니다. 수술 부위를 한 손으로 감싸 쥐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는데 손목이 흔들렸어요. 쌀을 씻으면서 배 아래쪽이 욱신거려서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계셨어요. 볼륨이 꽤 높았거든요. 드라마 속 배우들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안 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했어요. 밥상을 차리고 나서 아이 곁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먼저 아이를 안고 계셨어요.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두 팔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제가 안을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젖 냄새 난다. 이리네. 두 팔을 내밀었다가 거두는데 몇 초가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아이를 안지 못했습니다. 낳은 지 사흘 된 제 아이를.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당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더 떨렸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파서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사흘 후였어요. 저는 몰래 박정선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퇴원 전에 별별 산후조리원에서 소개받은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오신다고 했을 때 취소했던 선생님이었는데 제 몸 상태가 너무 걱정됐거든요. 선생님이 오셨을 때 어머니 눈에 딱 띄고 말았어요. 이게 누구야? 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산후조리사예요. 제가 불렀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표정이 굳으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박정선 선생님을 향해 돌아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됐어요. 나가세요. 내가 다 할 거니까. 박정선 선생님이 저를 한번 보셨어요. 저는 어머니와 선생님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현관 쪽으로 걸어가시면서 선생님의 가방을 집어드셨거든요. 선생님 손에 가방을 쥐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선생님이 나가셨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가? 그날 저녁 어머니가 종혁 씨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안방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종혁아, 엄마가 산후조리 해주러 왔는데 선이가 남을 불렀어. 엄마 믿음이 안 간다고.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혁 씨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말했어요. 선이야, 어머니 많이 상처받으셨대. 내가 좀 배려해야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오셨어요. 제가 전날 밤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엄마라고 불렀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바로 전철을 타셨대요. 엄마가 우리 집 현관 앞에 도착하셨을 때 어머니가 문을 여셨어요. 두 분이 현관 앞에서 마주치셨습니다. 선이 엄마 오셨어요. 엄마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일에 왜 끼어들어요?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딸이 걱정돼서 온 거예요. 걱정은 무슨.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어머니가 문을 닫으려 하셨어요. 엄마가 문틀을 잡으셨습니다. 선이 얼굴만 보고 갈게요. 됐다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안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었습니다. 엄마가 가시는 거였어요. 저는 방문을 열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그냥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는 안 냈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실까봐, 아이가 깰까봐, 그냥 입을 손으로 막고 울었어요. 눈물이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저는 이게 산후조리인지 몰랐어요.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빼앗기고 엄마를 문 앞에서 돌려보내고 이게 제가 아이를 낳고 처음 보낸 일주일이었습니다. 배가 아직 당겼어요. 수술 부위가 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보다 다른 데가 더 아팠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지 열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하신 산후조리가 뭔지 정리해 볼게요. 밥은 제가 차렸어요. 설거지도 제가 했어요. 빨래는 제가 돌렸고 청소기는 제가 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계셨어요. 당신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아이가 배가 고파 울면 저한테 데려오셨어요. 수유가 끝나면 다시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수유기계였어요. 그것만 했습니다. 종혁 씨는 출근하면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어머니한테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하셨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셨는데 들을 때마다 제가 모르는 사람 얘기 같았어요. 선이가 오늘 또 퉁명스럽게 굴었어. 선이가 내가 아이 안으면 표정이 영 좋지 않아. 선이가 아무래도 산후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 저는 밥상을 차리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부엌 창가에 서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100일 잔치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었는데 어머니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셨어요. 전화를 여러 통 하시더니 저한테 오셨습니다. 선이야, 100일 잔치 때 친척들 오는데 전이랑 나물이랑 좀 해놔야겠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제가요? 그럼 누가 해? 주인이 해야지. 주인. 저는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주인이라는 말을 쓰실 때는 주인답게 일을 하라는 뜻이었어요. 정작 이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시는 건 어머니였는데 그날 오후에 시누이가 왔어요. 종혁 씨 동생이에요. 오자마자 어머니 옆에 앉아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두 분이 웃으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요? 많이 힘들죠? 잠시 후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신다고. 언니 몸이 안 좋아서 엄마가 다 하신다던데. 저는 뒤집개를 쥔 채 언니를 바라봤어요.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언니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시누이가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잠시 후 어머니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전을 뒤집으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기름이 튀었는데 피하지도 못했습니다. 손등에 기름이 튀었어요. 수술한 지 2주도 안 된 몸으로 프라이팬 앞에 서서 그때였어요. 시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언니가 엄마 못 믿는다고 했대요? 저는 뒤집개를 내려놓았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정선 선생님을 부른 건 맞아요. 하지만 어머니를 못 믿는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거실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 나를 못 믿어?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전을 뒤집었어요. 기름이 또 튀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종혁 씨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종혁 씨를 당신 방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아이 기저귀를 갈면서 방문 너머로 들었습니다. 종혁아, 산후조리 하려면 돈이 드는 거 알지? 재료비에 이것저것. 얼마나요, 어머니? 한 200이면 될 것 같아. 잠시 침묵이 있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종혁 씨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기저귀를 채우던 손이 멈췄어요. 200만 원. 산후조리 비용으로 200만 원. 그 돈이 실제로 산후조리에 쓰일 거라고 저는 믿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도 저녁을 차린 건 저였거든요. 아이를 재우고 나서 부엌에 나갔더니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낮에 드신 간식 그릇도 있었고 종혁 씨 퇴근 후 어머니가 시키신 야식 그릇도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이 수술 부위 가까이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허리를 굽히면 당겼거든요. 싱크대 너머로 거실에서 어머니와 종혁 씨가 웃으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200만 원짜리 산후조리가 이거구나. 밥 차리고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기저귀 갈고 산모인 제가 하는 이게 200만 원짜리 산후조리구나. 코끝이 찡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서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냥 그릇을 닦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서 허리가 당기는 걸 느끼면서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친척한테 전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요? 산후 우울증이 좀 있어서요. 예민하고 힘들게 해요. 호호.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호호 하는 소리가.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날은 아무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렸어요. 아이한테 수유를 했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드시고 싶다는 미역국을 끓였어요. 미역을 불리면서 잠깐 어지러웠는데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냥 서 있으면 나아지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부엌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손이 허공을 잡았어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산후과로예요.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무리하셨네요. 몸이 회복이 전혀 안 됐어요. 산후과로.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멍했습니다. 과로라는 게 과로라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일상이었어요. 매일 하던 일이었습니다.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게 과로였어요. 종혁 씨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느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도 알고 있구나.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구나.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오셨어요. 병원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을 붙잡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원래 좀 예민해요. 제가 얼마나 챙겨드렸는지 모르는데 맨날 힘들다 하더니 산후 우울증 아닌가요? 저는 침대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분이 수술 후에 과도한 가사 노동을 하셨어요. 산모는 최소 6주는 쉬어야 합니다. 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이렇게 억울할 수가. 종혁 씨가 어머니 곁으로 갔어요. 어머니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링거줄을 바라봤어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링거액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오셨어요. 종혁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어요. 엄마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그 따뜻함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엄마도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냥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한참 지나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선이야,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 미안해. 진작 왔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었거든요.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가 제 손을 한 번 더 꽉 쥐셨어요. 선이야, 엄마가 방법을 찾아봤어. 엄마가 핸드백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박정선 선생님 연락처였어요. 그 아래에 날짜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실려온 날 이전부터 엄마가 박정선 선생님과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게 뭐야? 박 선생님이 연락을 해오셨어. 선이 내가 쫓겨나셔서 마음이 쓰이셨대. 그날 현관에서 나한테 눈짓을 하셨거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그랬구나. 그날 현관에서 엄마와 박정선 선생님이 눈을 마주쳤던 그 짧은 순간이 그런 의미였구나. 저는 그걸 몰랐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님이 기록을 해두셨대. 내가 겪은 일들을. 날짜별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선이야, 100일 잔치가 언제야?
3주 남았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끝내자. 저는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가슴 깊은 데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흔들리기만 하던 게 처음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는 꿈이었어요. 퇴원하고 나서 사흘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 집에 계셨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로 어머니가 조금 달라지셨냐고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지셨어요. 당신이 며느리 챙기다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퇴원 다음 날 아침에도 밥은 제가 차렸습니다. 종혁 씨가 출근 전에 부엌에 들렀어요. 제가 밥을 짓고 있는 걸 보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 표정이 달랐습니다. 정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뭔가를 삼키고 있는 것 같은 얼굴. 그날 저녁이었어요. 종혁 씨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나오더니 저한테 말했어요. 선이야, 잠깐 나와봐. 어머니가 안방에서 아이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종혁 씨를 따라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종혁 씨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이거 봐. 어머니한테 드린 200만 원. 응? 이 돈이 어디 갔는지 알아?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종혁 씨가 손가락으로 한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이체 내역이었어요. 어머니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네요. 날짜는 어머니가 돈을 받으신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개 모임 계좌야. 산후조리 비용이라고 받아서 다음 날 바로 개에 넣으셨어.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막연하게는.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달랐어요. 숫자로 보이니까, 날짜로 보이니까, 다음 날 바로 받자마자 종혁 씨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선이야. 그 말이 나왔어요. 저는 종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종혁 씨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선이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귀가 빨개져 있었어요. 내가 너무 늦게 봤어. 내가 쓰러지기 전에 봤어야 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고 괜찮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을 들었어요. 오래 마음 깊은데 담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였어요. 엄마가 박정선 선생님을 데려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신 사이였어요. 셋이서 식탁에 앉았어요. 박정선 선생님이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두꺼운 노트였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셨는데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셨던 날 날짜였습니다. 제가 쫓겨나던 날부터 적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나가신 다음에는 보신 게 없잖아요. 사모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며칠에 걸쳐서요. 몸이 어떠시다. 오늘 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걸 제가 날짜별로 기록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넘겨봤어요.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날짜, 상황, 제 몸 상태,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 심지어 200만 원 이야기도 적혀 있었어요. 제가 종혁 씨한테 들은 날짜보다 앞선 날짜에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목이 메었어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엄마가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선이야, 이것도 봐봐.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 우리 집 거실이 보였습니다. 신우이가 인테리어 사진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들었다가 그 앵글 안에 어머니가 잡힌 영상이었어요.
어머니가 친척한테 전화하시면서 웃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요? 산후 우울증이 좀 있어서요. 예민하고 힘들게 해요. 호호. 그 웃음소리가 영상 안에서 선명하게 들렸어요. 신우이가 찍어둔 거예요? 모르고 찍은 거야. 종혁이한테 인테리어 사진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 파일 안에 이게 섞여 있었어. 종혁이가 파일 정리하다가 발견했대. 저는 영상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또 봤습니다. 박정선 선생님 노트. 종혁 씨가 확인한 통장 내역. 신우이가 모르고 찍어둔 영상. 셋이 식탁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참 후에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100일 잔치 며칠 남았어. 사흘요. 준비됐어?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준비됐냐고. 솔직히 말하면 무섭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실지, 종혁 씨가 끝까지 제 편일지, 잔치 자리가 완전히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무서움보다 다른 게 더 컸어요. 제 아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이 아이가 크면서 엄마가 어떻게 사는 걸 보게 될지, 참고 또 참고 밀리고 또 밀리는 모습을 보게 될지. 저는 그게 더 싫었습니다. 내가 힘든 것보다 그게 더 싫었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응, 준비됐어. 엄마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100일 잔치 날 진이랑 전이랑 내가 다 준비해. 주인이 해야지.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내일 뭐라고 하든, 모레 어떻게 나오시든. 저한테는 이제 노트가 있었고, 영상이 있었고, 통장 내역이 있었고, 종혁 씨가 있었고, 엄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한테는 제가 있었습니다. 100일 잔치 날 아침이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부엌에 나갔더니 어머니가 이미 식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준비해. 손님들 오기 전에 전이랑 나물이랑 다 차려놔야지.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부엌에 서서 전을 부쳤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서 옷을 고르셨어요. 2시간 동안 옷을 고르셨습니다. 꽃무늬 투피스를 입고 나오시더니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다듬으셨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현관 앞에 서서 손님을 맞으셨습니다. 마치 이 집 안주인처럼. 저는 부엌에 있었어요. 전을 부치면서 손님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 아기 엄마는 어디 있어요? 부엌에 있어요. 워낙 손이 크니까 호호.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친지 30명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음식을 날랐습니다. 아이를 안고 싶었는데 아이는 어머니 품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친지들한테 돌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했어요.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마이크를 드셨어요. 별별 행사 업체에서 빌려온 마이크였습니다. 어머니가 친지들 앞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여기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우리 며느리가 몸이 워낙 약해서 제가 다 했어요. 밥도 제가 하고 아이도 제가 보고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도 있어서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친지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집 며느리가 참 힘들게 해요. 그래도 제가 다 받아줬어요. 시어머니가 다 받아줘야지 어떡해요. 호호.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부엌 입구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손에 행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행주가 구겨졌습니다.
그때 엄마가 일어서셨어요. 잠깐요. 엄마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친지들이 엄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도 마이크를 든 채 엄마를 바라보셨습니다. 표정이 굳으셨어요. 누구세요? 선희 친정엄마입니다. 엄마가 리모컨을 드셨어요. TV 화면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어요. 처음 화면은 우리 집 거실이었습니다. 강미숙 언니가 찍어둔 영상이었어요.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귀에 대고 계셨습니다. 선명하게 들렸어요. 우리 며느리요? 산후 우울증이 좀 있어서요. 예민하고 힘들게 해요. 호호.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화면은 부엌이었어요. 저였습니다. 펑퍼짐한 원피스를 입고 프라이팬 앞에 서 있는 저. 한 손으로 수술 부위를 감싸 쥐고 뒤집개를 들고 있는 저. 배경에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누군가 숨을 들이켰어요. 영상이 또 이어졌습니다. 현관문이었어요. 어머니가 엄마를 향해 손가락을 드셨습니다. 우리 집 일에 왜 끼어들어요? 썩 꺼져요. 엄마가 현관에서 돌아서는 장면이었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친지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박정선 선생님이 일어서셨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셨어요. 저는 이 댁에 산후조리사로 왔다가 쫓겨난 박정선입니다. 제가 목격한 내용과 사모님께 연락받은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해뒀습니다. 선생님이 노트를 펼치셨어요. 첫째 날, 퇴원 당일, 산모 김선희 씨가 직접 밥을 차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선명하고 또렷했습니다. 둘째 날, 신생아를 산모에게서 분리하여 시어머니 방에서 재움. 산모 수유 외 아이 접촉 제한됨. 친지 중 누군가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셋째 날, 산후조리사 강제 퇴거. 이후 산모가 단독으로 가사 전담. 어머니가 마이크를 내려놓으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종혁 씨가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종혁 씨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묵직했어요. 종혁 씨가 종이 한 장을 들었어요. 통장 내역서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저한테서 2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이 돈은 받으신 다음 날 어머니 개 모임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영수증도 식재료 구입 내역도 없습니다.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종혁 씨가 계속 말했어요. 저희 선희가 산후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한 지 2주도 안 된 상태에서요. 그동안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전을 부치고 산후조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혁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종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해주신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 뒷바라지를 한 겁니다. 그 사실을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선희야, 미안해.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신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했습니다. 오빠, 그 영상 어떻게 해? 내가 나한테 보낸 파일에 있었어. 신우이 얼굴이 굳었어요. 친지 중 한 분이 어머니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블레 씨, 이게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뻗어 줍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입술이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부엌 입구에서 걸어 나왔어요. 아이가 친지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아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까만 눈으로.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팔 안에 아이가 있었어요.
빼앗기지 않고 봄이 왔어요.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저는 그 옆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었어요. 넘어질 때마다 받아주려고 종혁 씨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넘어지네. 괜찮아. 또 일어나잖아. 종혁 씨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않으세요. 100일잔치 이후로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종혁 씨가 명절에 찾아뵙습니다. 저는 가지 않아요. 종혁 씨도 억지로 권하지 않습니다. 신우이한테서는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언니, 나 진짜 몰랐어. 엄마가 그럴 줄 몰랐어.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언니. 그냥 잊고 지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걸로 됐습니다.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오실 때마다 아이를 안고 마당에서 오래 계세요. 아이가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엄마도 아이를 좋아해요. 박정선 선생님은 그 이후로도 가끔 연락을 주세요. 잘 지내냐고. 저는 잘 지낸다고 합니다. 진짜로 잘 지내거든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아이랑 산책을 해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는데 그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좋습니다. 아이가 나뭇잎을 보고 손을 뻗고 비둘기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저는 그 옆에서 걸으면서 생각해요. 이게 산후조리가 맞나? 그때 그 생각이 가끔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웃으면서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산후조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닐 때가 있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행복하세요.